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치 이제 또 이어나갈 건데요. 백치 15번째 시간이 되네요. 15번째 시간이고, 제가 백치 강의 이렇게 강의 겸 이렇게 같이 독서하는 코너 겸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읽어봤는데, 조금 3부는 많이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글라야가 공자에게 굉장히 흥미를 느껴요. 그러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은 이폴리트의 그런 사태도 그렇고 사생아 자처인인 브루토프스키와 그의 그 협잡꾼들이 들이닥쳤을 때도 그렇고 로고진 질투에 쌓인 로고진이 어떻게 보면은 살인 미수에 그쳤죠. 물론 공작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고 사실은 아글라야 옛반지나가 굉장히 공작에게 마음을 끌리게 돼서 공작에게 편지를 쓰고 공작을 불러다가 막 뭐 당신은 왜 이렇게 순진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구박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작이 나스타샤 필리포프나를 동정하고 연민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이상 또 질투도 하고 이러는 내용들이 3부의 마지막을 굉장히 많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또 이렇게 또 읽으면은 읽기가 좀 그런 조금 그래요. 왜냐면 너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바로 4부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없다라는 표현으로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조금은 뭐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좀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백치 열린 책들 보급한 버전 제4부에서 707쪽을 한번 읽어볼게요. 4부부터 그냥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식으로 평을 하네요. 유형적인 면에서나 성격적인 면에서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라고 꼬집어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런 이들은 보통 평범하다든지 대부분에 속한다는 말로 불린다. 사실상 그들은 모든 계층의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작가들은 각계각층의 전형을 자신의 소설 속으로 도입하여 그것을 다시 예술적으로 나타내려고 드러낸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특수한 사람들의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보편적인 측면을 끄집어낸 다음에 그 특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의 전형,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고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속한 하나의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담담하지만은 굉장히 고수의 이야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러한 전형은 현실 세계에서 드물게 나타나지만 현실 자체보다 더욱 현실적으로 드러난다. 뭐 이런 이야기고 고골의 이야기를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좀 하고요. 708쪽. 그래서 보다 더 심각한 설명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오직 마음과 같은 말만 한다. 현실 속에서 인물들의 전형성이 물에 탄 듯 묽어져 있다. 그러나 온갖 부류의 조르주 당den과 어떤 고골식의 고골이라는 그 또 작가가 있죠. 고골식의 주인공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들은 매일같이 우리 앞에 얼쩡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지만 약간은 희석된 듯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소설을 읽을 때 가냐라는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이폴리트 같은 사람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사는 동네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좀 이제 부촌 그런데 사실은 귀부인 그러니까 나이를 지그시 먹으신 중년 부부를 보면은 뭐 옛반진 장군 이렇게 내외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얘기해요. 희뿌옇고 묽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설 속에 튀지는 않지만은 그 전형이 소설상에서 작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화됐다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뭐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온화한 물론 사는 제가 뭐 대불평등의 시대라고는 이야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고만고만하게 잘 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설 속의 인물을 본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랑 마주치는 사람들은 희뿌옇고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일상적 사건들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고리관계를 시시각각으로 유지한다. 그들을 빼버린다면 소설의 사실성이 파괴된다. 단지 흥미를 위해 실제로 있음직하지 않은 이상하고 희박한 인물들의 전형으로 소설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재미도 없다. 우리들의 견해로 작가는 평범한 소재에서도 흥미롭고 교훈적인 뉘앙스를 찾아야만 한다. 일반적인 또는 평범한 인간의 범주에 속하는 인물들은 우리의 얘기 속에도 속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냐의 여동생인 바르바라나 그녀의 남편인 뿌찌찐 그리고 그녀의 오래비인 가냐 같은 사람들이 평범한 유형이다. 사실 부유한 가문 출신의 수려한 용모를 갖추고 교육도 충분히 받았으며 머리가 영리하고 성품까지 착한 편인데도 이렇다 할 재능이나 특징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어떠한 궤벽이나 자기 사상마저 없는 철저하게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안타까울 데가 없다. 그러니까 군중 속의 고독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삐어져 나오려고 하고 정말 그 주머니 속에 송곳처럼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평범할 수밖에는 없다라는 그런 어떤 담담한 도스토옙스키의 체념 아닌 체념이고 그것이 비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711쪽에 가볼게요. 어, 두 번째 범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하나는 틀에 박힌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래요. 전자가 후자보다 행복하답니다. 그러니까 틀에 박힌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보다 행복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얘기를 주저리 하고 있어요. 틀에 박힌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비범하고 독창적인 인간이라고 가장 편안하게 상상함으로써 아무런 심적 동요 없이 흡족하게 산다. 그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만 쥐어주면은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면은 나는 정말 대단해.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도스토옙스키의 식으로 따진다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711쪽에 그러면 후자가 더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하는 평범함은 좀 순진함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행동이나 사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에 반해서 후자인 똑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냐와 이볼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들은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의 범주에 들어간대요.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물론 본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독창성에 대한 희망에 불탄대요. 이 범주의 인물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첫 번째 범주의 인물보다 훨씬 불행하다. 똑똑한 보통 사람은 아니 한평생이라 해도 괜찮지만 자기를 천재적이고 지극히 독창적인 사람으로 상상한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숨어있는 회의, 의심의 벌레가 똑똑한 이 보통 사람을 절망의 늪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순진한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똑똑한 거를 그냥 믿는다는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자신들에 대한 회의나 의심 나는 알거든 똑똑하니까 나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똑똑하다라고 믿지 못하라는 그 태도 자체가 어때? 어떻게 보면은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메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다시 말해서 데카르트적인 의심이 시작이 되니까. 자, 712쪽. 평생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가족의 신으로서 군림하며 타인까지 부양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참 냉혹하네요.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사람에게 자기가 인간으로서 훌륭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같은 생각이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참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도스토옙스키. 내 일생은 어디에 허비했는가? 무엇이 나의 손발을 묶어 내가 화약을 발명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런 하찮은 일들만 아니었어도 나는 어쩌면, 아니, 틀림없이 무언가를 발견했을 것이다. 화약인지 아메리카 대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언가를 틀림없이 발견했을 것이다. 이러한 신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대체 무엇을 발견해야 하고 무엇을 발견할 준비를 갖춰야 되는지조차 평생 동안 확고히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발견해야 할 것이 화약인지 아메리카 대륙인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발견해야겠다는 고뇌와 갈망은 컬럼버스나 갈릴레이보다 조금 더 뒤지지 않는다. 자, 냉혹한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발전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회의가 필요해요. 그게 사실은 지성의 원천이고 제가 해결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내가 믿는 것이 사실은 그럴 수 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반대편 측면에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해결 변증법의 시작이거든요. 내가 접하고 있는 대상의 반대편이 나에게 진리로 포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결과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테매틱한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사실은 해결로 따지면 지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쪽은 철학적인 개념의 사태를 이야기한 거고 도스토옙스키는 문학적인 예술의 직관의 형식으로 묘사를 한 거예요. 사실은 산문도 역시 예술의 형식이에요. 근데 이것도 직관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도스토옙스키나 헤겔이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자들이 지혜롭지만은 그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는 없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가브릴라도 그와 같은 고뇌를 겪고 있었대요.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가브릴라는 끊임없이 자신의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자각해 왔다고 하네요. 동시에 그는 자기가 가장 독창적인 사람이라고 믿고 싶은 욕구 또한 억제할 수 없었답니다. 그것은 소년 시절부터 그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었다. 713쪽. 가브릴라는 옛반진 장군 집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죄송합니다. 비굴하게 행동하려면 끝까지 철저하게 비굴해야 된다. 그게 이익이 된다면. 그러나 그가 철두철미하게 비굴하게 행동한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러나 가브릴라는 왜 반드시 비굴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아글라야에게 한번 놀랐을 뿐이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고 아글라야가 콧대를 꺾고 자기를 상대하게 되리라고 심각하게 믿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으나 이 결혼은 계속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 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혼담이 있었을 때 만사의 성공 비결은 오직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비굴하게 행동하려면 철저하게 비굴해야 돼. 우리한테 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715쪽으로 넘어갈게요. 가냐의 여동생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여자였다라고 도스토옙스키는 적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도 그러니까 뿌찌찐이라고 하는 고리 대금업자랑 결혼을 했죠. 이 여자는. 그녀에게도 강렬한 욕망이 있었으나 그것은 돌발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집요하다고 할 수 있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녀에게는 언제나 지혜가 넘쳐났다. 그리고 일이 끝났을 때도 그녀는 지혜를 잃지 않았다. 사실 그녀 역시 독창성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지만 그녀는 자기에게 일말의 특별한 독창력도 없다는 사실을 재빨리 간파했다. 여기에 대해 지나치게 상심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말들이 제가 어떤 인터뷰 중에 그 미카엘 하네케라는 하는 영화 감독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독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스스로 독창적이지 않은 예술가라는 거를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그 인터뷰를
이렇게 보고 왜 그러냐면 황금 종려상을 두 번을 받으셨고 심사위원 대상도 하나 있으시고 감독상도 있으시고 뭐 베니스 베를린은 아마 가지도 않으셨어요. 워낙에 칸느 영화제에서 거의 뭐 빌다시피 하죠. 어, 오시면은 그냥 어이구 오십시오 뭐 이런 감독님인데 그런 감독님이 나는 독창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라고 정말 그냥 진짜 진지하게 얘기해서 나는 독창적이지 않은 사람이어서 어떤 사태를 분석해서 이렇게 나 자신을 반성해서 그 과정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참 저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거장이 가지고 있는 힘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 도스토옙스키가 말이 좀 세요. 다른 글을 읽어도 제가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 일을 어떤 공격성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특별하게 예술가가 된 사람들도 사실은 평범한데 조금 럭키, 운이 좀 포춘 이런 것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들 빼어난데 누군가의 흐름에 의해서 운적으로 이렇게 상승했다 뿐이지 우리 모두 다참 something 스페셜한 면이 있죠. 근데 이거를 뒤집어 보면 모두 다 거의 평범하다는 거예요. 대동소이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도스토옙스키의 분석에서 제가 참 인상 깊은 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과 나와 어떤 메타적인 인식, 자기 자신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바르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데 가냐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냐의 집에서 일대 소동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이폴리트가 또 뭔가 또 일을 꾸몄다. 이런 식으로 또 이폴리트에게 이제 포커스가 가는데 727쪽 한번 봐볼게요. 이폴리트가 이제 가냐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뭐 니콜라이도 들어오고 이폴리트는 벌써 닷새 전부터 뿌찌진의 집으로 옮겨와 있었다. 이 일은 어쩐 일인지 자연스럽게 성사되어 그와 공작 사이에 별다른 잡음이나 알력은 없었다. 그러니까 뿌찌진의 집이니까 마르바르의 집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폴리트의 어머니가 이볼긴 장군의 집에 굉장히 꽤 많은 돈을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날 저녁 이폴리트에게 그토록 적대적이던 가브릴레가 자진해서 문병을 왔다. 사건이 있고 난 후 벌써 3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자살을 못한 그 생쇼. 그가 문병 온 것은 틀림없이 어떤 갑작스러운 발상에 의해서였다. 웬일인지 로고진도 문병을 했다. 처음에 공작은 차라리 이 가엾은 청년이 자기 집에서 나가는 편이 그를 위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거처로 옮길 때 이폴리트는 뿌찌진이 친절하게도 방을 하나 제공하겠다는 그 집을 옮기겠다고 말했다. 가브릴라가 누이 동생 바르바르에게 이폴리트에게 병세가 나아졌다라고 물은 것은 사실이었다. 사실 이폴리트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그것은 첫눈에 알 수 있었다. 어, 저런 노인을 몰인정하게 괴롭히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더구나 자네 처지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이볼긴 장군하고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처지라니 그게 어떤 처지란 말입니까? 나는 부인을 무척 존경해요. 바로 당신을요. 개인적으로요. 이 아이는 나사못이야. 이 아이는 나사못으로 내 가슴과 내 영혼에 구멍을 뚫고 있어. 나를 무신론자로 만들려고 안달나고 있다고. 이 젖비린내 나는 녀석아. 나는 너 따위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명예를 떨치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이볼긴과 이폴리트가 깝죽깝죽대고 이볼긴은 또 이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묘사도 사실은 참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이 멸렬해요. 질이 멸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좀 계속해서 건너뛸 건데 도스토옙스키의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가 그러니까 모더니즘 소설이나 포스트 모던 소설에서도 살아남는 지점이 뭐냐면은 톨스토이는 일종 제가 뭐 전쟁 저는 일단은 유튜브에서는
죄와벌을 또 읽을 거고 상처받은 사람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이렇게 되면 이제 도스토옙스키 채널 비슷하게 되지만은 칸트 해겔도 제가 올리긴 올릴 건데 그 이런 식의 묘사가 모더니즘 사조랑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지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야기의 플롯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리멸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힘겹게 사는 순간들을 묘사하고 그것을 글로 적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의 세속화와 예술이 가지고 있는 초월적인 영역에서 고고하게 떠 있으면서 공허하고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지점을 방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리멸렬한 가냐 가족과 이폴리트 사이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제가 굳이 읽지는 않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정말 신경전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시건 뭐 학생이 됐건 선생이 됐건 의사가 됐건 환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일상에서 지리멸렬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을 대부분의 예술은 도려내죠. 도려내고 고고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어떤 그런 지점만 남겨놔서 예술화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채 존재하는 공허한 형식밖에는 남진 않아요. 그러면 이 공허한 형식을 방지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도스토옙스키가 얘기했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에서 보편적인 영역을 추상화내서 하나의 스테레오 타입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꾸미자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쩔 수 없이 이런 가냐의 삶이나 이폴리트의 삶이나 지리멸렬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전 투구 같은 이런 상황을 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 또한 플롯을 해체하는 괴이한 현대 철학의 어떤 지점을 마련해 주죠. 그러니까 저는 현대 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 취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다음에 또 이게 제 모던이나 포스트 모던에 대한 생각은 이야기를 하고요. 741조. 이볼긴 장군의 소동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지나쳐 버릴 수는 있었다. 쭉 넘어가서 음, 평소에도 그는 자기 가정 내에서 일어난 회의에 찬 무익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채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장군 얘기예요. 이볼긴. 결국에 초조함에 빠져 자신을 책망하게 되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괜한 시비를 걸거나 거창한 웅변조로 떠들어댔다. 블라블라블라. 743조.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도스토옙스키도 말이 많어. 아, 즉 다소 영민한 사람일 수도 있었다. 누가 니콜라인가요? 가브릴라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그가 단순히 니나 어머니의 마음에 가슴을 찢어버리려고 자신이 본 광경을 그대로 전해줬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통상적으로 인간의 행동 동기란 우리가 항상 일을 벌인 후에 해명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것이며 규정지어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쭉 넘어가고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그 요번 시간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볼긴 장군이 조금 다쳐서 임종하는 순간을 도스토옙스키가 그리고 있거든요. 이건 이볼긴 장군의 대사입니다. 나는 평생 775조 평생을 정직하게 일해왔다. 꼴야 나는 청렴하게 근무했는데 치욕이라니. 치욕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너와 너의 엄마 니나만은 내 무덤에 와주겠지. 가엾은 니나. 자기 아내를 지칭하네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네 어머니와 막 사귀기 시작할 무렵 나는 그렇게 불렀다. 그 무렵에 니나는 나를 무척 사랑해 줬었는데. 니나. 내가 당신의 신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인내의 영혼이요.
내 어머니는 천사 같은 영혼의 소유자다. 꼴리야, 듣고 있느냐? 내 어머니는 천사란 말이다. 네, 알고 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가요. 아까 어머니도 우리를 쫓아 뛰어나왔다고요. 자, 이젠 됐어요. 아버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버지 지금 우시는 거예요. 니콜라이도 울면서 아버지 손에 입을 맞췄다. 내게 키스하는 거냐? 내게.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에게요. 그게 그리 놀랄 일인가요? 하지만 장군이라 불리는 군인이 길 한가운데서 울고 있을 순 없잖아요. 자, 이제 가요. 사랑스러운 이 아이가 수치로 얼룩진 내게 경의를 표한 것에 대해 신의 가호가 있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추잡한 이 노인에게, 자기 아비에게. 그래, 내게도 너 같은 아들이 생길 테지. 로마 왕 같은. 이 집에 저주가 있을지어다. 결국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군 마는군. 니콜라이는 갑자기 화를 치밀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왜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거죠? 미치기라도 한 거예요. 내게 설명해 주마. 내게 설명해 주마. 모든 걸 털어놓겠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거라. 누가 듣겠구나. 로마 왕. 오, 괴롭도다. 슬프도다. 유모, 너의 무덤은 어디에? 이건 누구 말이지, 니콜라이? 몰라요. 누가 그랬는지 모른다고요. 이제 집으로 가요. 지금 당장이에요.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가브릴라를 실컷 두들겨 줄게요. 아니 또 어딜 가시는 거예요? 장군은 집 근처에 있는 다른 집 계단으로 니콜라이를 끌고 갔다. 어딜 가시려고요? 자꾸 다른 집 계단이라고요. 장군은 층계에 앉아 자꾸만 니콜라이의 손을 잡아당겼다. 몸을 숙여봐라. 몸을 숙여보라니까. 내게 모든 걸 얘기해 줄 테니. 그건 수치야. 자, 몸을 숙이라니까. 귀를 좀 더. 귓속말을 해주마. 로마 왕. 나는 아들의 어깨를 더욱 세게 움켜잡으며 장군은 다시금 속삭이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건 그러니까 내게 모든 걸. 마리아 빼뜨로브 수. 꼴리하는 몸을 획 돌려서 장군의 어깨를 붙잡고 마치 넋 나간 사람처럼 장군을 쳐다보았다. 노장군의 안색이 시뻘개지고 파래지더니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기우뚱하며 살며시 니콜라이의 팔에 안겼다. 뇌졸중이야. 그제서야 무슨 일이 이뤄졌는지 깨달은 꼴리아는 동네가 떠나가도록 고함을 질렀다. 자, 778쪽. 5. 사실 바르바라는 오빠에게 공작과 아글라의 옛반지나의 혼담에 관해 과장해서 말했다. 눈치 빠른 바르바르가 가까운 장래에 있게 될 일을 미리 예측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연기처럼 사라진 꿈을 슬퍼서 나머지 그 불행을 과장하여 오빠의 가슴에 더 많은 독을 부어 만족감을 얻으려 한 것인지도 모른다. 제가 뭐 저번에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이폴리트 얘가 그 아글라야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글라야가 굉장한 미인인 거예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근데 거의 지금 이 소설에 대해서 조금 비판 아닌 비판을 하다면은 나스타샤 필리포프나의 존재감이 사실 후반으로 갈수록 없어져요. 로고진도 사라져. 그러니까 이폴리트, 아글라야, 공작 이렇게 삼각관계가 또 후반에 엉키고 성키는데 이게 도스토옙스키가 이걸 의도를 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반반이라고 봐요. 후반부에 너무 늘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를 중단했다가 뭐 여기선 티는 안 나겠지만 녹화를 껐다가 다시 봤다가 녹화를 껐다가 다시 봤다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져요. 후반부가 오히려 로고진과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가정을 조금 더 묘사를 더 해줬더라면, 그러니까 가브릴라 이볼긴 장군 그 상황이나 레베제프와 공작이 나누는 대사 이런 거 다 걷어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기서도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렇게 중요하다 싶으면은 로고진하고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가정을 조금 이렇게 묘사를 해줬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하고 또 일상의 이런 사태만 묘사를 하니까 고집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공작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보다 더 고뇌를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의당 그 고뇌를 겪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글라야도 당신의 고백을 읽고는 당신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더군요.
허나 하지만 주저하고 있겠지요. 결코 만날 수 없다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좋아하는 거야, 아글라야를.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 이거 이폴리트 대사요. 그 실없는 고백 수기를 아글라야에게 읽어주셨더군요. 근데 이폴리트, 당신은 그 고백의 가치를 부정한다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에요. 우스꽝스러운 그 대목에서도 진지함이 몰려 있어요. 그런 대목까지 심각한 고뇌로서 완전히 보완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처럼 우스꽝스러운 점까지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고통이 아니겠어요. 아니, 커다란 용기라고 하는 편이 좋을지 모르죠. 이폴리트의 얼굴이 갑자기 붉어졌다. 공작이 일부러 입에 발린 소리를 하며 자신에게 올가미를 씌우려는 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퍼뜩 그의 머릿속에 들었다. 그는 공작이의 진심을 응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그의 얼굴은 밝아졌다. 하지만 죽어야겠죠. 이폴리트는 이렇게 말했다. 나 같은 인간은 이라고 덧붙이려다가 그만둔다. 한데 가냐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세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끝에 이제 이폴리트가 나간다라는 지점입니다. 조금 더 읽기보다는 여기까지만 좀 오늘은 하고요. 저도 이제 이거 끌어가다 보니까 사장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돼 있다. 그리고 장군은 좀 크게 다친 것뿐인 것 같네요. 뭐 최후의 순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공작이 아마 무도회장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나 읽고 그 다음에 로고젠과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무이시킨 세 명이서 만나는 장면, 대파국 장면. 그러니까 두 번 정도만 더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조금 뭐 양해 아닌 양해를 부탁드리면은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보다는 작가로서의 그 폭발력은 있다는 점은 확실은 해요. 확실해요, 그건.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톨스토이보다 위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뭐 제가 뭐 톨스토이도 읽게 되면 반드시 하겠지만 톨스토이의 글은 뭐 속된 얘기로 농구로 따지면은 평균 득점이 28득점 정도 꾸준히 나오는 에이스급 선수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30득점 할 때도 있고 30점을 넘길 때도 있는데 예를 들어 농구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농구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러실 수가 있겠지만 그냥 제 생각대로 해볼게요. 한 28점에서 32점 그 사이 점수 그리고 뭐 어시스트도 7개에서 뭐 10개 리바운드도 한 5개에서 7개 정도 하면서 수비력이 준수한 굉장히 에이스급 믿을 만한 에이스급 선수의 느낌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글은. 그러니까 폭발력은 있을 때도 있는데 꾸준함이 이 작가의 매력이고 이 선수의 매력인 선수들 있잖아요. 저 선수가 나오면은 좀 믿을 만하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 축구는 잘 모르니까 축구 얘기를 들기가 좀 그렇고. 근데 폭발력은 좀 떨어져. 예를 들어서. 근데 저희 도스토옙스키 같은 경우는 평균 득점이 25점에서 35점. 뭐 이 사이야.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시스트도 폭발적으로 터질 때는 터져. 근데 안 터질 때는 미치겠어. 그리고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 수비력은 거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우승 경험은 있는 그런 MVP급 선수인 거는 사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최정상의 농구 선수나 최정상의 축구 선수, 야구 선수로 보면 돼요. 둘 다. 근데 한쪽이 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그 팀을 완벽하게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가 톨스토이면은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변수가 너무 많은 선수. 그러니까 이 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최대한 너무 더 재밌다니까요. 더 마성이 있어. 그건 인정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제가 냉혹하게 좀 냉혹할 것까지는 없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글이 개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밌는 부분은 정말 재밌는데 아닌 부분은 아예 그냥 통으로 드러내 버려야 되는 그 장들이 지금 이 백치에까지 있다는 거는 이 작가가 좀 퇴고를 안 하는 스타일인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예 통으로 드러내야 돼요.
가브리엘라 이볼긴에게 이렇게 4부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까지 포커스를 줄 필요가 없어요. 가브리엘라, 이볼긴, 바르바르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한테 왜 지금 자꾸 포커스를 왜 맞추냐고. 셋째 아글라야한테 맞추고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빨리 나오라고 로고진하고. 근데 이거를 안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속이 터지는 거야, 이 소설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초반에는 기세 좋게 가다가 후반에는 그냥 넋두리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냥 저도 이걸 다 읽기가 그래요. 여기다 들으실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저도 읽기가 싫고 사실은 뭐 이거 강의 겸 뭐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니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딱 이볼긴 같은 이볼긴 장군 그 넋두리 하는 스타일로 도스토옙스키가 4부를 지금 중얼중얼 대고 있는데 아 좀 읽다 보니까 좀 굉장히 몇 번 끊었다가 다시 켰다 끊었다 다시 켰다 하는데 티는 안 날 거예요. 하여튼 뭐 그랬고 오늘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번 정도 더 하면은 백지가 끝날 것 같네요. 백지가 빨리 끝나자. 죄와벌이나 딴 거를 좀 저도 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뭐 구독과 좋아요도 재밌으셔야 하시겠지만은 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